자, 에코프로비에 먼저 보면은 1분기 때는 어떻게든 흑자를 내겠다. 2분기 때는 흑자가 더 늘어날 거다. 3분기, 4분기 가서 더 좋아진다.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소 이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소에서 흑자를 내야만 거래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기 실적 기준이냐 아니면 연간 실적 기준이냐 이 변수가 있어서 만약에 거래소에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인정해주면 아마 조만간 신청이 될 것 같고, 아니야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에 돼야 돼 하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될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배터리 점유율은 급감을 하고, 여기에 배터리 3사가 대규모로 점유율을 뺏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핵심의 선두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하반기 들어서 2차전지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2차전지 업황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황은 이제 뭐 실적은 1분기, 2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타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6월 18일 기준으로 2차전지 주간 바닥을 쳤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준은 있는데, 기술적인 기준으로는 그 2차전지에서 이제 그 종목별 ETF에서 유일하게 인버스가 있는 게 2차전지인데, 그 2차전지 탑10 인버스인가요? 뭐 ETF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18일 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시그널이 하락 전환되는 바람에 거기 결과적으로 거기 2차전지 종목도 주요 종목들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바닥에 나왔다라고 좀 본 상황에서 중국발 감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철강이라든가 태양광 그 감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2차전지 본업보다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을 하고 있는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LG화학이 먼저 반등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중국에서 리튬 감산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애트의 장시성 리튬 뭐 3개월 이제 중단 이거 나오면서 더 한번 올라왔던 거고, 그러면서 대략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저점에서 30에서 많게는 80%까지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꽤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시점이고, 8월 이제 9월 달은 사실 글로벌 증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다시 이제 뭐 일부에서 강조했던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특히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에 좀 저점에 산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싶은 구간이라서 아마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다소 좀 약간 그러니까 단기 과열에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좀 올라왔다고 해서 뭐 성이 안 찰 수 있지만은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 기준으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이 얼마큼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거는 그 중국발 리튬 감산 이슈로 반등이 나오다가 급등이 나온 트리거는 이제 그 시애틀의 장시성 이춘 리튬 공장 3개월 전면 가동 중단 요 이슈인데, 그러니까 채굴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광이라든가 재련은 아직은 좀 미정이고, 여기가 이제 전 세계 그 공급량의 한 6% 정도 차지하는 건데, 그 인근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 11%인데, 그러니까 시애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공장들도 같이 이제 중단을 해야지 그 어떤 영향이 크지, 시애틀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탄산유티 가격이 지금 8만 연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뭐 7만 연도 전에 그러니까 깼었는데, 그 CATL이 원하는 가격이 8만 원, 10만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 올라와서 8만 9천까지도 또 왔는데, 대략 CATL 원하는 가격 범위 안에 들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10만 위안까지는 좀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요것 때문에 전 세계 리튬 공급, 탄산리튬 공급은 한 2에서 3% 정도 감소를 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어떤 그 리튬을 투기 세력이 항상 붙기 때문에 선물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양극재 업체를 비롯해서 일단은 리튬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양극재라든가 이제 소재 업체들도 그만큼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이제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제 평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분명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센티도 어떤 되게 비관적인 시그널에서 그런 센티 벗어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9월 30일까지니까요. 9월 30일 이후에 추가 광산이 폐쇄되는지, 지금 그 시애틀에 그 허가를 안 내줘서 3개월 중단된 건데, 다시 허가 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도 있지만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어떤지가 스탠스가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반등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좋아지겠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소재도 올라가죠.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객사들이 재고를 다시 축적을 할 거다, 발주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주문으로 연결될 거라고까지 되면서 센티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소송권 같은 경우도 중국 신항다 같은 경우에 그 전국 조립체 구조 특허로 그 소송에서
이겨서 총 3건을 이겨가지고 독일 법원에서 그 다차 스프링에 탑재된 신앙자 각형 배터리 다 지금 흡수시켰거든요. 판매 못하게 하고 폐기시키고 해가지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각 ESS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앙자를 시작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유럽에서 지금 소송이 계속 좀 들어갈 거라서 이게 이제 이번 한 건으로 끝날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대부분 업체가 특허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미국은 관세라든가 그 PF 규정으로 중국을 막아주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는 상계 관세로 막지만은 배터리는 아직 뭐 안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LG 엔솔이 특허로 좀 잡아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지금의 2차 전지 업황의 핵심을 리포트를 다 보시면 다 ESS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기차가 내년까지는 이게 9월 30일 이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기차 성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그 ACC2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그걸 무력화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에 지금 들어가라서 그게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내년까지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대신 그 AI 시대를 맞아서 여기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태양광 등 포함해서 이 ESS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특히 이제 AI 빨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ESS 시장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엔솔이 내년도에 미국에서의 ESS 시장을 대략 60%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데 반면에 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세에서 ESS 매출 그 영업이익을 450%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진율도 20%, 27년도가 되면은 27%까지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마진을 미국에서 35%, 전사 글로벌 전사적으로 27%까지 보고 있어서 그 EV 쪽에서만 보면은 배터리 마진이 A 포함해도 5% 안팎으로 형성이 되는데 ESS 쪽에서는 막 20%, 30%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의 증가보다 이익의 증가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고 ESS 분야 쪽은 그 미국에서 거의 중국 업체들이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를 국내 배터리 3사가 특히 이제 엔솔과 이제 삼성 SDI가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실적이 이제 상향된다는 거죠. 또 이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이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니까 그동안의 극단적인 그 내권 경쟁이라 하는데 그런 가격 경쟁으로 인한 그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ES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보면은 배터리 기업이에요. 엔솔과 이제 삼성 SDI인데 소재 업체들은 지금 마땅히 없습니다. 마땅히. 왜냐면은 LF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LNF만 향후에 이제 대규모 6만 톤 구축 예정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26년 말에 돼야 되니까 27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거거든요. 당장은 소재 업체들은 수혜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유럽에서도 근데 미국과 유럽의 특징이 어쨌든 탈중국이거든요.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은 PF 규정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웬만한 다 생산을 해야 되는 그 생산한 배터리만 이제 AMPC를 준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K배터리 3사가 수혜가 될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업스트림 단에서 그리고 리사이클 통해서 어쨌든 탈중국화를 좀 계속 시도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K배터리가 다시 점유율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점유율은 줄어들었지만은 점유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런 선봉에는 테슬라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CATL의 F 배터리를 버리고 그 엔솔의 NCM 배터리를 이제 그 갈아타면서 이번에 나온 그 테슬라 모델 YL 그 6인승 모델에는 엔솔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좀 다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터리 3사의 공통적인 걸 보면은 일단 EV에서 부진을 ESS에서 실적 방어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거죠. 시대가 약간 변하는 거예요. 배터리 캐즘 때문에 회사의 위기가 아니라 이러한 그 관세 정책,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러한 시대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ES 쪽으로의 수익성 높은 구조로 매출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가면서 수익 구조를 탈바꿈한다 그러나요? 그 체질 개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AMPC와 세제 혜택을 같이 보고 또 이제 관세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서 이게 지금 잘 맞아 떨어질 거고요. 또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는 미시간 공장에서 유일하게 그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있고 목표는 이제 30기가와트까지 내년까지 구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50기가 이상, 지금 50기가와트 이상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 6조 정도 수주가 있었죠. 이게 이제 CATL 걸 대체하는 거고, 또 이제 미국 북미와 유럽 쪽에서는 이제 에어로뿐만 아니라 LMR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LMR은 이 망간 리치 요거는 28년도에 이제 그 상용화 될 거고요. 삼성 SDI도 이제 10월달에 ESS 라인을 그 기존의 EV 거를 전환을 해서 스타 에너지 거를 일단 사용해서 8기가,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이제 전환해서 이제 총 20기가와트시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ESS 27년도에 매출 비중이 거의 49%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28%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테슬라의 그 엔소리 이제 배터리 공급했는데 요거 삼성 SDI도 공급 가능성이 높아요. LFP 그 각형으로. 그리고 이제 그 삼성 SDI가 이미 제안을 했는데 거의 엔솔 가격에 맞춰서 제안을 했다랍니다. 근데 이제 그 삼성 SDI가 생산할 수 있는 게 그럼 27년도잖아요. 26년 말까지 캡하고 구축을 하는 거니까. 27년도 가서 삼성 SDI가 엔솔에 들어가게 되면은 엔솔의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 SDI의 테슬라향 공급은 아마 전기차보다도 그 ESS 쪽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 공급하게 됐을 때는 삼성 SDI 밸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LFP 그 파우치형으로 그 개발 완료돼서 이제 현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각형도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형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일단 요청을 일단 한 상태고,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그 셀투팩 같은 것들이 지금 약간 그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투팩을 하기에는 각형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EV 라인과 ESS를 양쪽 다 준비하는데 현재는 그 ESS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수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아마 조지 공장 쪽이라든 조지아나 다른 쪽 공장을 그 ESS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배터리 그 ESS용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환을 통해서 설비가 비슷해요. 전환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 ESS 쪽으로 수익화를 체질 개선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ESS 시장이 좀 더 이런 점은 더 좋다, 투자자들이 보기에 더 좋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높고요. 그리고 유럽의 ESS 시장은 중국이 다 장악을 했어요. 가격을 워낙 지금 싸게 내놓기 때문에 그 단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그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중국이 다 먹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삼성 SDI가 그다음에 NCA를 가지고선 지금 그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규모로서 역부족이고요. 그리고 CATL의 영업이익의 90%가 ESS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진이 굉장히 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EV 쪽에서 마진은 그 싱글 뭐 정도 한 5에서 9%요 이내인데, ESS는 뭐 20% 이상 30%대까지 나오는 거니까. 미국에서 ESS 시장에 중국이 점유율이 85% 이상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관세가 있고, 관세가 이제 내년 가면은 54.8% 정도 돼요. 배터리 그 ESS 배터리가. 미국에서는 AMPC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와 또 그 AMPC 요 혜택 동시에 보면서 현지 생산하게 되면 또 그 관세를 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관세를 받고 또 수입하는 거는 관세를 받는데 또 그 현지 생산이니까 AMPC까지 같이 받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ESS 시장이 내년에 엔솔에서 60% 정도 성장을 보는데 영업이익은 350% 증가를 본다고요. 그러면은 그 ESS 시장 성장보다 그 배터리 3사의 ESS 쪽에서 그 실적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게 이 EV 쪽의 부진을 좀 만회하고도 증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보는 거니까, 그래서 ESS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먹거리로 좀 부상을 했다. 2, 3년만 해도 EV 시장 대비해서 15분의 1 수준이었던 시장이 지금 거의 5분의 1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아마도 더 커지면 거의 뭐 4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5년 전에 테슬라가 원래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4년 전이었나요? 뭐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 ESS 시장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1대1로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ESS 시장이 AI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전기차 대비해서 많이 비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전에 시장은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가를 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진율이 되게 좋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차전지 지주사들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4월달에 실적 발표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8월달에 했죠. 8월 초에 했는데 에코프로는 영업 그 매출이 2분기에 이제 9,317억 정도 나와서 한 15% 정도 그 키오크로 성장했고. 그 와이어로는 좀 비슷했습니다. 유사했고 영업이익이 162억인데 전년도에는 500억 적자였거든요. 이거 흑자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흑자 기조로 갈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이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캐나다 공장 가동을 좀 멈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거기를 돌리게 되면 처음에 이제 강가성격 때문에 그 램퍼까지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비엠 거래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자가 나면 안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든가 LFP, 그 망간리티 등의 이런 그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그 중저가 쪽도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전체 부채 비율이 118%인데 그 현금 보유가 한 9,200억 정도 수준이라서 자금 조달 이슈는 조금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일단 단기 만기 채권 같은 경우에 지주사 100억, BM이 620억 정도 있는데 이거 자체 사용 가능하다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콕골 때 얘기를 했고 인도네시아 쪽의 투자 성과 덕분에 사실 흑자 전환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쪽이 그 니켈 대량 광산 같은 경우가 그 영업이익이 그 2분기에 446억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누적으로 565억 정도가 났고 그 니켈 MNP로 연간 3만 톤 정도 캐파 오프테이크 확보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그 연평균 투자이익이 1,8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매년 1,800억 정도 영업이익 계속 찍히는 겁니다. 평균으로. 그리고 4개 재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수익이라든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니켈, 전구체, 양극재 이런 통합 공정을 추진해서 약 한 20% 이상의 원가 절감을 하겠다. 사실 전에는 이거 반가 양극재 막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30% 이상 원가 절감을 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 20% 이상 원가 절감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강, 포스코 본업 그것과 포스코 외 부분을 나누는데 일단 철강 쪽은 네트 가격도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탄소 가격도 그렇게 일단 유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절감을 하면서 그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원가 부담이 감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그 철강 쪽에서만 5,130억 해서 한 48%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그 철강 외 쪽이 오히려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ENC는 해외 쪽 프로젝트에 이제 손실이 있었고요.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이 가동률은 올라왔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고, 그러니까 소재 사업 쪽, 리튬 쪽이라든가 다른 소재 사업 쪽은 다 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철강 제품 쪽도 안 좋고 소재 사업도 안 좋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30만 원도 깨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최근의 흐름은 철강 쪽에서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적자를 봤던 그 철강 제품들이 어떤 반덤핑 관세 효과로 인해서 일단 흑자 전환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어떤 철강 부분은 그래도 좀 그 견조한 실적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열연 반덤핑 효과, 덤핑관세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얼마큼 감산 기조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감산 기조가 좀 더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도 이익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의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리튬 쪽의 공급 감소가 얘기 나오면은, 포스코홀딩스는 곧바로 수혜가 된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직 리튬 쪽에서의 RNT나 이런 쪽이 램프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데,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문제는 지금 포스코 ENC가 약간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ENC가 뭐 사업 정지라든가 뭐 면허 박탈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지금 포스코가 그룹사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150개 프로젝트 뭐 가동 중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 그룹에 되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ENC를 이렇게 과도하게 잡는 게 맞나는 못긴 한데, 하여튼 요거는 또 되게 포스코 그룹의 좀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중간 배당 공시를 오늘 했는데 원래 기본 배당이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 2,500원씩인데 오늘 공시해 보니까 2,016원 배당이에요.
배당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0,000원 정도 하게 되면 남은 배당 수익률 4%에 맞춘 주가가 락버텀이 됐는데 그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락버텀이 조금 내려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분기별로 달리 주려고 그러나? 하여튼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내려간 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요거는 뭐 좀 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배당 기본가세 10,000원인 룰이 깨졌나? 이건 좀 확인을 필요한 이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비엠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언니 서프라이즈 나타났고 포스코 퓨처엠은 간신히 흑자. 일단 에코프로비엠 먼저 보면은 영업이익이 49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도 한 467억 정도 증가를 해서 이제 연속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흑자, 1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2분기 흑자가 더 많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1분기 때는 어떻게든 흑자를 내겠다. 2분기 때는 흑자가 더 늘어날 거다. 3분기, 4분기 가서 더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도네시아 니켈제련소 투자 관련해서 요 관련 수익이 405억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490억 중에서는 405억이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제련소 관련 투자 수익이고 EV 쪽으로는 매출이 6%, ESS 쪽으로는 다큐워크 기준이에요. 그 전분기 대비해서도 100% 정도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니까 여기 관련돼서 그 NCA, 그 삼성 SDI가 NCA로 만들거든요. ESS를. 그러니까 거기 양극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ESS 쪽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PT양 이런 파워툴 쪽은 주로 소형 배터리요. 그 원통형 소형 배터리 쪽도 지금 한 52% 정도 증가 나와서 업황은 좀 바닥주고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그 하이니켈 중심의 그 하이셀 제품도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고전한 미드니켈, 망간리치, LFP 그 제품업도 라인업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지금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고전한 미드니켈은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서 일부 하이니켈 라인을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LFP라든가 이거 LFP 배터리도 전기차용, ESS용으로 양쪽으로 다 하고 있고 대략 5,000톤 정도 라인을 연내 좀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 테스트 라인은 이미 있어요. 근데 일단의 라인은 5,000톤 정도. 그 망가니티 같은 경우도 북미 OEM과 협의 중이라 해서 아마 이쪽 수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도네시아 그 니켈 제련소 관련해서도 어쨌든 지분 투자를 통해서 MAP가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원가 경쟁이 생기니까.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는데 원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소 이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거래소에서 흑자를 내야만 거래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 기준이냐 아니면 연간 실적 기준이냐 이 변수가 있어서 만약에 거래소에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인정해 주면은 아마 조만간 신청이 될 것 같고, 아니야 그 뭐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돼야 돼 하면은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악재라고 보긴 그렇지만 내년이라고 하면은 내년 2월 중순 이후가 되겠네요. 내년은 또 3월 말까지 실적 발표니까 그때 이후에 아마 2월 달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고 내년 3월, 4월 그렇게 되겠죠. 시청하는 게 흑자는 계속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흑자가 나는 구조는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관련 이익이 다음 분기까지 나옵니다. 2회성.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2030년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3분기까지 나오고요. 그 캐나다 백강화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흑자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돌리되면 가동률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리는 순간 적자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중단한, 그러니까 약간 그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그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직은 캐나다 관세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캐파가 충분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유리할지 캐나다에서 생산하기 유리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당장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관세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캐나다 공장은 안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퓨처엠 영업이익 2분기 8억 나왔는데 간신히 그냥 적자만 안 봤습니다. 이거 아마 숫자 맞춘 거 아닌가 싶고 QOQ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9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 양극재 쪽에서 판매가 줄었어요. QOQ로도 줄어들었고, 양극재 2,731억, 음극재 423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음극재 쪽, 특히 천연 흑연 음극재 판매가 많이 해외가 고객사 측으로 많이 올라서 이게 탈중국 물량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극재도 탈중국 전구체가 들어간 양극재를 첫 수출해서 요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서 3분기에는 양극재 판매가 늘어나는 쪽은 포스코퓨처엠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줄어들고
SK하고 LG화학이 제일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쪽에서는 본다 그러면 지금 양극재 쪽에서는 그 실적은 에코프로비움이 제일 잘 나와서 그 탑이긴 하나 3분기에 한해서는 포스코페트렘이 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소개 쪽에서는 이제 양극재 부진 때문에 255억 적자가 났는데 여긴 기체 소재 뇌화물이랑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라임 화성 이런 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흑자가 나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뇌화물 쪽도 포스코 쪽의 보수라든가 뭐 공사 물량들 이렇게 증가해서 잘 나왔어요. 여기만 영업이익률이 한 7.6%로 해서 한 263억 정도 나와서 그래서 8억 나온 겁니다. 그 GM으로 들어가는 그 N86 제품 있거든요. 2분기에 나갈 물량들이 못 나가서 2월 됐어요. 그 물량이 포함해서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양극재 판매가 사실은 연초 말에 40%이긴 했다가 지금 한 10% 정도 증가 예상이 들고 그 적경 경구체가 포함된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아마 출하량은 이제 그 전기차 가 좀 둔화됨 불구하고 또 어쨌든 좀 출하가 좀 증가 가능성이 좀 있다. 탈중국 수혜가 되는 거는 지금은 일단은 그 북미 쪽에서의 탈중국의 수혜는 포스코페트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고 좀 하반기 호재들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네요. 악재들은 다 어느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반영돼서 그게 이제 그 컨센에 포함이 됐죠. 지금은 그게 이제 그 ESS 때문에 좀 더 상향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올라온 종목들의 일부는 증권사 목표가보다 주가가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부담은 되는 구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차분히 업황 회복이 더 되면서 그러면 증권사 실적 추정치도 더 올라가고 목표 주가도 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한번 더 앞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2년 정도 장기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반등 나온 거를 여기서 뭐 바로 갈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계를 길게 가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기존에 2023년도에는 기대했던 거는 사실 그 기대는 22년부터 있었어요. 22년도에 저점 형성하고 그게 24년도에 이제 과열돼서 올라갔던 거고 25년에서 27년도에 북미 시장에서의 급성장을 기대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27년에서 2030년도를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그렇고 대신 지금 ESS 쪽 시장이 급성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위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거기 수혜주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소재 업체를 당장 수혜 보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위주인 거고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쪽의 성장이 이제 빨리 올라가서 거기에 수혜되는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말씀드릴 때는 뭔가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그냥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물려있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여전히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25년에서 27년을 보고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물려 있을 테니까 비자발적 좀 장기 투자가 된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추매를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지만은 그러기에는 그렇게 투자가 또 몰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도 그냥 있는 거 좀 버티고 그 섹터에서 같이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이쪽도 버티고 이런 전략이 더 낫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주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내 증시는 일단 국내 증시니까 저기 그 세법 개정은 이슈 빨리 끝내야죠.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일단은 그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돼야 되고 빨리 돼야 되는 거고 시장 상황에서 섹터에 대한 시황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매크로 단에서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2차 전지 투자의 아이디어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북미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신차 사이클, 신차가 많이 출시되고 그러니까 전기차 사이클과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물리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백배 폭발이 일어날 거라 이런 기대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기차의 신차 사이클이 지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출시되기로 한 신차들이 내년으로 지연이 된 차들이 많이 있고 기아가 특히 그렇고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디다는 거죠. 그게 맞질 않으면서 또 이제 뭐 트럼프 이슈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기대했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들이 맞지 않았고 기대했던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시 오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대출금 그 차 리스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 EU와 미국의 그 탈중국 기조가 유지돼야 되겠죠.
그런 정책적인 이슈에서는 그렇고 그 유럽은 이제 탈중국화뿐만 아니라 미국 그 EU 안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의 H2 법안 어드밴스 클린 카2 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 요것들을 다시 부활하는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가 자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좀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앞으로 중요해서 그 캘리포니아주가 그 법안 소송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26년도부터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를 제했어도 26년부터 전기시장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법안 때문에. 이런 그 매크로와 정치적인 이슈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침투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의 배터리 시장의 화두가 되는 거는 ESS이기 때문에 ESS 쪽에서의 북미 사업이 어떻게 환경을 잘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캐파를 늘려서 실적으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삼성 SDI랑 엔솔이 각각 뭐 SDI 20기가 그리고 엔솔이 30기까지 내년까지 구축 목표인데 빨리 구축해서 공급해서 AMPC를 많이 받아야 되고 SK온도 지금 ESS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시대에 누가 발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하이니켈 위주에서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고전한 미드니켈, LFP, 망가네이트 등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그 구축한 기업들이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위기를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변화에 맞게끔 여기서 잘 적응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없어지는 거죠. 노스볼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요. 전지 포트 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 물타기해서 계속 그걸 오래 낼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버티시고 다른 섹터랑 같이 유연하게 2차 전지도 포트 한 부분인 거지 거기에 올인할 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저점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거니까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원래 계획보다 2, 3년 정도 좀 지연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 시장에 대해서 좀 중국 영향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요하죠. 지금 ESS 시장의 핵심은 북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AMPC를 주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그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중세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또 그 AMPC 보조금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그 중국 배터리 점유율은 급감을 하고 여기에 배터리 3사가 대규모로 그 점유율을 뺏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핵심의 선두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타사 대비 캐파를 1년 빨리 구축을 하면서 지금 유일하게 미시간주에 있는 공장에서 LFP 그 ESS용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AMPC를 받아서 실적이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ESS용 그 LFP 배터리 생산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는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든가 ESS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균 23년도에 미국에서 ESS 누제 설치량이 19기가와트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2035년 가면은 250기가와트로 해서 한 13배 정도 이상 증가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의 EV 라인도 지금 ESS 라인으로 빨리빨리 증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엔솔이 26년도에 그 완공이 예정이었던 애리조나 공장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했다가 급하니까 미간주 그 EV 라인은 ESS를 바꾼 거고요. 또 내년에는 어차피 그 애리조나 쪽에서도 그 ESS 배터리 아마 생산될 겁니다. 그 바람에 1년 빨리 했기 때문에 실적을 빨리 땡겨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테슬라 6조 규모 한 것도 이게 사실 이제 중국 배터리를 쓰던 것들을 엔솔을 대체한 것도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래야지 그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북미 쪽에서는 이제 파나소닉을 포함해서 배터리 3사 특히 LG 솔루션 중심으로 막 ESS 시장에서는 거의 국내 업체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막 바로는 아니겠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장악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ESS 쪽은 쇼테지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북미에서 ESS 설치 예상량이 60기가와트인데 엔솔이랑 삼성 SDI 합쳐도 20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 다 합쳐도 50기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는 배터리 3사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ESS 쪽에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영업 이익이 빨리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소재 업체들도 있는데 전액 쪽에서는 좀 공급 동아기업도 좀 ESS로 공급한다고 그러고 엔캠도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래서 전액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더 먼저 나오고 있는데 양극재 쪽에서는 LNF 말고는 아직 대규모 생산하겠다는 게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해서 탑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움도 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소재 쪽에서는 수혜를 찾기가 좀 어렵고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SDI 삼성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지분에 대해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을 좀 더 유동화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 하나 빼고는 여전히 지금 현재 ESS 시장만 봤을 때는 탑픽은 LG 에너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현재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을 좀 추적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제 SK온이 그래도 적극 줄이는 건 좋은데 본업이 문제예요 지금. 환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한차선도 있었고 정제 마진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적자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SK온과 SK 그 M무브가 이제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구조라든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개선이 됐는데 SK그룹 임원진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구조가 잘 맞았죠. 그러니까 SK M무브가 그 엔진오일 지크 엔진오일 그거 하는 회사인데 그 원료의 그 점유율이 전 세계 50%가 넘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까지만 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이상 하던 회사고 한 7, 8천억 할 거예요 지금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점유율 그 침투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M무브가 안 좋지만은 이게 더딜 때는 오히려 좋으니까 서로 간에 약간 신구조가 이렇게 제일 맞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 SK온은 어떤 지난 2년간 계속 원가 구조를 개선해가지고 지금 수율도 상당히 높고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자동화 많이 잘 돼 있어서 지금 북미 공장 거의 풀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이거를 3분기에서 계속 유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풀캡바 돌아가는 거를 3분기, 4분기 계속 유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현대차와 협의를 잘 해갔죠. 그리고 일단은 그 하반기에 그 배터리 쪽은 보수적인 재고 운영이 불가피할 겁니다.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고객사 협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 신규 수주 쪽과 이제 특히 ESS 쪽으로도 SK온도 좀 빠르게 변하려고 하고 있고요. 파우치만 고집하지 않고 이제 각형 배터리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늦어도 SK온도 ES 쪽으로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수주가 된다면은 영업이익률이 빨리 좋아져서 아마 흑자 전환도 빠르게 되지 않을까. 지금 SK그룹이 돈 되는 건 다 팔고 있습니다. SK온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식으로 SK온 살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ESS가 의외로 그 국내 배터리 3사를 살려주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렸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업체들의 현실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삼성 SDI만이 2027년 양산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업체 간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글로벌 배터리 탑티어 업체들이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다가 이제 속도 조절하고 있고 포기한 기업들도 있고 어려워요. 일단 어렵고 단가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개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삼성 SDI만 27년도 양산 기준으로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가봐야 합니다. 중급체들이 한다는 전고체 배터리랑 그 K 배터리 3사가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소재가 다릅니다. 소재가 달라서 그러니까 황화물과 산화물의 차이인데 그 삼성 SDI가 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황화물로 만든 거라서 비싸고 더 성능도 좋은 건데 중국 업체들 만드는 산화물로 만든 전고체 배터리는 진정한 전고체 배터리는 아니고 또 사실상 지금 하고 오는 것도 약간 방고체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고체는 좀 어느 정도 나왔던 이슈인데 삼성 SDI가 이제 이거를 양산에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인터 배터리 쪽에서도 올해는 사실 그 삼성 SDI가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 강조를 안 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침투율도 어느 고급차 정도 일부 정도로만 보지 이게 그 전기차 전반적으로 퍼질 거라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성이 좀 낮은 거긴 합니다. 단가도 좀 비싸고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파나소닉의 입장에서는 뭐 전기차용으로 몇 년에 상용화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기술 난이도 높고 원가보다 높기 때문에 일부 전동공구 쪽 정도 수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CATL도 일단은 27년도에 뭐 중간 단계 전고체 소량 생산 목표로 이렇게 해서 톤다운했습니다. 그러니까 CATL도 왜냐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하려면은 3원 개를 잘해야 돼요. 3원 개 배터리를 해야지 전고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ATL이 할 수 있는 건 3원 개 배터리를 하는데 같은 3원 개의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엔솔 배터리와 CATL 배터리를 같은 용량을 넣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엔솔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양극재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CATL보다 엔솔이 기술력도 높은데 이제 완전한 전고체는 전고체에 대한 양산은 뭐 도전적 과제라는 게 CATL 입장이라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CATL이 만들려고 하는 건 약간 반고체 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한 전고체는 아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고체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고체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그럴 바에는 3원개 써도 돼요. 그리고 반고체 할 바에는. 그리고 LG에너솔루션도 양산이 뭐 2030년 이후로 좀 보고 있어서 과연 삼성 SDI가 저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쪽에 R&D 파일럿 라인에서 지금 시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검증이라든가 그리고 고객사 쪽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어쨌든 프리미엄 전기차 정도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보니까 27년도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워낙 어렵고 단가도 워낙 비싸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도 어렵고 또 이제 전기차를 적용하기에도 좀 쉽지 않다 보니까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좀 안 하려고 하거나 좀 캐펙스 투자를 좀 미루고 그리고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배터리 3사 기준으로도 뭐 캐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것들, 좀 자신 없는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런 우려를 떨쳐내고 성능이라든가 27년까지 일정도 맞추고 그리고 원가까지도 맞춘다 했을 때는 뭐 정말 게임체인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 일부 정도로만 예상을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27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 미지수다.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전고체는 그냥 잊으세요. 이렇게 그정이 있구나 정도로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버크셔에서 얘가 애플을 대거 팔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꾸준히 매입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버핏의 행보에 대해서 좀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1억 달러 이상 규모로 주식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가 매분기 의무적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13F 보고서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공개된 내용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올해 2분기 투자, 2분기니까 4월에서 6월이잖아요. 투자 동향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출한 거 중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이슈가 때문에 이제 버핏도 바이오 투자했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2분기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을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만큼 보유했다라고 했어요. 보유한 건데, 그러니까 매수는 지난해 4분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꾸준히 매입을 한 거 보고 있고, 그리고 버크셔 회사가 매입했다는 게 알려지면 급등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당국에다가 비밀 매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매수를 했고, 최근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주가가 반토막 났었어요. 의료비증가라든가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가지고 주가 반토막 난 거를 이제 지금 버크셔 회사가 매입했다니까 이제 그날 10% 이상 급등도 했었는데, 핏의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지급 증가라든가 어떤 사법당국 조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난 상태니까 훌륭한 회사를 좋은 가격에 매입한다는 게 워렌 버핏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투자 원칙에 부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만약 떨어졌을 때 저평가 된 거를 대규모 산 거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자체가 사업 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지배력도 흐름도 상당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 버핏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도 장기 성장성과 현금흐름, 산탄 현금흐름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고 시장 지배력도 있는 회사라서 그러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애플 주식은 매도를 했습니다.
8천만 주 정도를 애플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을 다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주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일부 매도한 거고요. 6월 말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유나이티드 헬스 말고도 철강 업체인 뉴코어, 그리고 보안 업체인 그 알레지언, 주택 건설 업체 호턴과 레나 이런 것들을 편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버크셔 회사 외에도 바이오 좀 투자했으니까 우리도 바이오 좀 기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국내 바이오가 연관은 전혀 없지만 센티로서는 워낙부터 바이오 추했으니까 바이오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추정 매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이게 잘 하려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는 9월부터 금리 인하 본격화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이제 9월 FOMC 이에 대한 그 변동성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동성에서 저점을 잘 잡거나 아니면 그런 변동성을 다 감내하고 그냥 버티고 가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간다. 제가 앞서 뭐 1분과 2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결국 결과적으로 우상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그 기간 조정 폭이 깊어지거나 길어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중순 이후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주도주로 부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버티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업체들을 매수하가 투자 업체들을 잘 선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차트에 의존한 매매라든가 자꾸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베이바이오를 예를 들면은 에이베이바이오도 올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차트 보고 이렇게 막 차트 깨졌으니까 뭐 선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에러를 기다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되더라도 그 외에서 모멘텀 깨지지 않았으면 버텨야 돼요. 한 방에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한 방에 그냥 에러 터지 보통 바로 2배 올라가니까. 그런데 손실이거나 뭐 수익 중이라도 아니면 손실인데 이 회사의 모멘텀이 깨졌어. 그럼 나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오플로 같은 기업입니다. 특허 이슈가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얼마 전에 뭐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인주로 바뀌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투자 모멘텀이 깨진 종목들은 버티면 안 된다. 바이오는 한 방에 죽을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중소형 바이오 건들면 안 되는. 좀 다급적인 사이즈가 있는 위주. 시가총액 막 그 뭐 1,000억 몇천억 이런 기업도 함부로 건드시면 안 돼. 큰일 나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너무 큰 걸 누리지 마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사이즈, 시가총액이 있으면서 모멘텀이 살아있고, 장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러면서 좀 레퍼런스가 있거나, 빅파마들이 좀 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좀 기업 운영을 잘 해나가면서 좀 앞으로 성장성이 보인다 하는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원래 모르면은 가장 선택하기 편한 게 그 알보리잖아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에이베이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 나타났다가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산업물액 물량 206만 주에서 한 20여만 주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00 물량도 거의 털어내고 외로 기대감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에이베이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3,000단 제약, 그러니까 당뇨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그 기관 투자자라든가 증권사에서 거의 탑픽을 가장 미는 게 이제 D&D 파마테. 펩트론도 지금 오늘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G2G 바이오랑 펩트론 이제 그 롱 액팅 플랫폼을 한다고 해서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펩트론의 연구소장이 나와서 직원들 일부 데리고 나와서 만든 게 G2G 바이오거든요. 둘이 경쟁해요. 그래서 G2G 쪽에서 우리가 릴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막 IR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급락에 나왔는데 서로 좀 경쟁이 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지 모르겠고, 펩트론은 아직까지는 이제 본 계약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7조 이상 올라온 것들이 맞나 싶긴 한데, 다만 이제 펩트론 같은 기업이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코스닥에 전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좀 절반 릴리가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잘 돼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노이즈가 좀 있죠. UBS에서는
그 목표가 뭐 되게 낮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로얄티를 회사에서 밝힌 5%인데 1% 잡고 SC 전환율을 회사에서 얘기한 게 30에서 40, 목표가 50인데 훨씬 더 뭐 17% 이렇게 낮게 잡고 이런 노이즈는 있지만 아니 조정을 받게 되면은 뭐 그런 큰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리포트 기관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리가캠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리가캠이 콩콜에서 에로를 또 자신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워낙 많이 붙어 있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리베세스 제네릭 피스터디 성공 이후에 상한가 나와서 24만 원 갔다가 좀 더 조정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하는 과정들이 7월 23일에 이제 세법 개정 나오면서부터 바이오 종목들 맞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일라일리 쪽 노이즈 생기면서 서로 이제 그것도 영향을 좀 받아서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피스터디 성강 이전 수준으로 주가 돌아갔으니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면서 이제 에로를 기다리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언제 나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비중을 너무 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로만 기다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실어서는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 정도 넘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에로만 쳐다보는 기업들의 종목은 비중을 너무 실지 마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바이오 기업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두루두루 바이오 종목들만 포트에 구성해서는 안 돼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2차전지처럼 2차전지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또 바이오로 옮겼는데 포트를 또 바이오로만 구성했다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바이오 비중을 높인 것까지는 좋은데, 올 바이오이신 분들은 포트 조정을 하셔라. 좀 밸런스 있게 하셔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존에 2차전 종목들은 좀 갖고 있는 것들은 좀 버티면서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엔터라든가, 최근에 뭐 JYP 엔터 좀 그 테스트를 좀 했고, 그 조선 섹터에서 중소형주종 일부 좀 투자하고 있고 아까 뭐 말씀드린 제공 관련 종목에서 뭐 딘선 TC 같은 종목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종목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게 보고 그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쪽을 보고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포트를 좀 분산을 잘 시켜셨으면 좋겠다. 하반기 좀 어느 섹터나 기업을 좀 주목해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페드워치 올라간 거는 한 85% 정도 있고 이 100%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잭슨홀 미팅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죠. 여기 이제 8월 의장의 사실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지금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PPI가 높게 나오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최근에 나온 상황이라서 그 파월 의장은 어쨌든 데이터 의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사업 판단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지금 컨센이 모아지는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 B컷 50bp까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낮추려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9월까지는 9월 FOMC가 이제 9월 16일, 17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하겠다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난다는 거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뭐 신고가와 레일레일 폈던 이더리움이라든가 가상화폐도 급락이 나오고 주식시장도 좀 조정 기미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국내가 더 안 좋았던 거고 그 잭슨홀 미팅 전후로에서는 어쨌든 항상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방향성에 대한 설정은 어쨌든 그 9월 FOMC 이후부터가 본격화 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최대 수혜가 되겠죠. 이번 이제 저 세법 개정안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면서 수익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익 많이 난 섹터에서 그런 종목들이 또 금리에도 민감하고 또 대주주 양도세 되게 민감합니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 조선 뭐 방사 원전 이런 종목들도 개인 투자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그런 종목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이번 달 말까지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청을 두고 있는 건설부터 해서 그런 하청 구조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다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 양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걸어왔을 때는 그 수요가 되는 이제 요즘 뭐 반바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뭐 반도체,
그리고 뭐 2차전지 이런 애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수혜가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 주도주 찾기는 현재로서는 좀 보류하고 9월 3일 이후에 이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보고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음 9월 중순에 있는 FOMC 때 이후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으로 봅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가 되는 상당히 위험 자산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뭐 당장 현금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하면은 좀 버텨 나가야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은 상승할 건데 그런 세법 개정안과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은 조정을 부르고 타이밍상 그런 상황인데 그 조정의 폭이라든가 기간을 늘린 거죠. 폭을 깊게 하고 조정의 기간을 길게 하는 요소는 되지만 결국에는 턴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운 거고 짜증나는 거고 내가 이 손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를 손실을 보게 만드니까 열받는 거죠. 소위 말해서 상반기 때 좋았다 같이 줬다 뺏는 경우 되니까 그것만큼 지금 기분 나쁜 거 없는 것이고 연내 2번에서 3번 정도 한 2번 정도는 페드 회치상에서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들은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거기서 이제 어떤 종목 투자할 것인지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변동성을 대비해서 현금을 비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네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달 그 세법 개정 확정 적이 된까지 뭐 현금 있으면 좀 기다리시던가 내가 좀 수익이 낮은 것들은 좀 팔아서 현금을 좀 비축해놨다가 그 노이즈가 꺼지면 세법 개정안이 이제 다시 뭐 50억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다시 원복되면은 그때 투자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그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투세처럼 막 끌다가 11월 달 가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부를 압박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조정은 분명히 기회인데 너무 성급하게 미리미리 할 필요 없이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하면은 시기를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좀 어금니 꽉 깨물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이사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8월 지금 만약에 주식으로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 현금이다 그러면 좀 아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는 최소 그러니까 정부의 세법 개정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을 좀 아끼면서 현재 있는 종목 안에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FOMC까지는 아직도 한 달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내만 볼 건 아니라 국내 주식과 또 미국 주식 그리고 뭐 가상자산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두루두루 좀 포트폴리오 자산 재분배를 하셔서 현금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 현금 30% 어떻게 쓰냐라고 보면 일단은 국내에서 세법 개정안 이슈가 특히 대주 양도세 이슈가 해결되면은 그때 베팅하셔도 될 거예요. 딱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인하에다 베팅한다 그러면은 뭐 바이오 종목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선별해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많이 안 올랐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9월 초까지 조정을 많이 보인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최근에 방산업체들 급락하고 그 전력기계들 급락했죠. 오늘 좀 조선주도 밀리고 있어요. 그 전에 지주사들 먼저 깨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은 또 매수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주도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는데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 어떤 박스권을 구르지만 그래도 그 폭이 30에서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의 현재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을 잡는 왜냐하면 추세 우하향은 안 나올 거예요. 실적에 받쳐주니까 그러면 저점을 어떻게 잘 잡는지가 중요할 거고 전력기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관세 그 철강 뭐 20% 이상 포함되면 관세 묻는 것들이 원가의 한 5% 정도 반영되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야 좀 과도하거든요. 저점을 잘 잡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 주도는 저점을 잘 잡아라. 금리 인하 사이클에 수혜가 되는 뭐 그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종목들은 그것도 선별해서 어차피 같이 조정 나올 때는 조정을 잘 받은 자리에서 잘 담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월과 9월 달에는 앞으로 주도주가 될 섹터와 종목에서 어떻게 저점을 잘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현금이 있어야겠죠. 100% 주식이라면 조금 줄여서 일부 현금을 좀 해서 그러니까 수익 종목들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좀 해놓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익 종목들은 두고 마이너스인 것들 처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상계시켜 수익 종목과 손실을 같이 좀 줄여서 상계시켜가지고 0을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가는 전략도 좋고 다 손실하면 같이 일괄적으로 요거 10%, 이거 이 종목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세법 개정안 해결 안 되면 대통령실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는 이상 국무총리도 지금
신중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대통령 의중인가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잔뜩 높은 상태인데 설마 하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저게 대통령 아니 의중일까? 설마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 대통령실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약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이게 약간 그 간섭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이건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스태트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쉽게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9월 초까지는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총선이 내년 지방선거 내년 6월이에요. 너무 길어요. 10억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거 레인더 원다니까요. 굉장히 그 많은 수도권의 40대 50대들이 주식 잘 많이 하는데 돌아서요. 중도층들이 병객이 돌아설 수 있는 이슈라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이슈 아니에요. 단순하게 뭐 조세정이 수익이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 이런 조세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좀 뛰어넘은 전반적인 이게 아까 제가 그 상법 개정안도 건든다 그랬잖아요. 상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킨다니까요. 이 법안이 전반 타이밍에 맞춰서 정책도 타이밍인 거고 그 기점에 맞춰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하게 한다고 했고 그걸로써 우리가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요. 코스피 5천을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당정도 맞춰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거와 좀 반대되는 정책을 강력한 정책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부동산을 건들지 않고 증세가 없잖아요. 지금 추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주식시장에서만 이거를 굉장히 억누르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누가 신뢰를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정권이 교체된 거에 대한 그 투표는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정부가 뭔가 정책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받아야지 그걸 동력을 얻게 되는데 그런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시장이 좀 어렵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를 길게 보면은 그 투자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올라간다. 특별한 회사 어떤 투자 포인트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 투자 포인트 깨지는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지만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섰고 그게 이제 노이즈에 대비해서는 당장 올라갈 수 없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견디셔야 되는데 아마 다른 그 경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증시가 싣고 가는 흐름에 국내 증시는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박스권 가는 불상사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염려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걸 잘 견뎌내시고요. 소위 말해서 금투세 시즌2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 그게 받으실 거면은 일정 부분은 현금화 좀 하셔서 9월 초 이후에 좀 뭐 투자를 더 그 베팅을 하시는 게 타이밍 맞춰서 그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힘내시고 일단은 인내가 좀 지금은 좀 중요하고 저도 보면서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 잘 이겨내십시오.